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1단원이 목표고, 안 온 친구 있으니까 영상 찍고, 첫 번째 시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만 잡고 넘어가자. 자, 시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화자가 시의 목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라고 하면은 정서 표현이에요. 정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보면은 되겠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생각해요. 여기 다음 시에서 말하는 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요. 말하는 이는 누구? 화자. 시에서 목소리,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한다. 그리고 항상 시는 제목을 봐야 돼. 제목이 얘가 시적 대상이야.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찾는 게 시를 분석하는 거다. 보자, 낙타,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아주시고요. 이제 정서는 화자의 기분이거든. 기분이 2가지 방식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직접 제시하는 건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다, 나쁘다, 괴롭다, 슬프다 직접 말하는 거고, 간접은 묘사를 통해서 나타나. 자, 정서를 찾았으면은 왜 그런 기분이 들었지? 이거를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표현기법인데, 지금은 뭐 표현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예표라고 생각하면 돼. 정예표. 시를 분석할 때는 정예표를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심상. 심상하고 똑같은 말이 이미지고, 이미지하고 똑같은 말이 감각이다. 감각. 그래서 심상, 이미지, 감각 같은 말이야. 그럼 얘네가 뭐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을 해. 전이는 옮겨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2가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게 공감각이다. 자,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 정예표.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자, 물음표에 있는, 그치? 의문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시각적으로 표현했어. 그치? 눈으로 보고서 판단했기 때문에 시각적이야. 사막을 터벅터벅 이런 것을 음성상징어라고 하고, 음성상징어는 뭐냐면 목소리를 흉내낸 말, 이게 음성상징어다. 음성상징어라고 하고,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거든.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태어가 되겠다. 의태어. 또는 의성어로 볼 수도 있어. 이거 소리를 본다면은. 어쨌든 음성상징어. 사막을 터벅터벅 누가 있겠다? 얘는 누구니? 낙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낙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낙타에게 말을 검. 그치?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사막을 터벅터벅 무겠다. 얘.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얘는 누구? 낙타죠? 뭐야 이거. 대화체네, 대화체. 그치? 예, 대화 형식으로 지금 시가 연결되어 있네요. 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예,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사막을 터벅터벅, 사막을 타박타박 이렇게 돼 있죠? 예, 느낌이 어떠니? 느낌이 대비되고 있다. 대비. 그래서 여기서는 무거운 느낌, 그래서 무겁겠다. 예. 그런데 타박타박은 가벼운 느낌이죠. 가벼움. 그래서 즐겁단다. 예,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보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니? 시의 구성이 연 구성이 반복되고 있다. 자, 시에서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운율이 형성이 돼. 리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미 강조. 주제 강조도 된다. 했던 말 또 하니까. 뭐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뭐 동시야, 동시. 이게 중학생들한테 이런 걸 배우라고 이게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우영아.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도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이런 거를. 예.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엄마 걱정입니다. 기형도 엄마 걱정. 방금 얘기했죠? 제목부터 봐라. 이 제목이 시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가 나타나는가. 그치? 정서를 찾자. 왜 그런 정서냐?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정의표. 그리고 플러스 심상을 찾자. 자, 보겠습니다. 열무. 이거 색깔이 좀 요걸로 해야겠다. 열무 30단을 이고. 열무 30단.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워요. 무거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엄마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그쵸? 엄마의 힘겨움. 오, 굉장히 많이 무거운 거를 이고 갔어요. 엄마의 힘겨움. 안 오시네. 아이고. 해는 시든지 오래. 자,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럼 이게 나타난 게 뭘까? 해는 시든지 오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즉, 해가 시들었다, 점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여기 시각적인 표현이 쓰고 있네.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이런 걸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 표면적 화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표면, 거칠은 얘기죠? 나는 찬밥처럼 직육법.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자, 여기 보니까 위에서도 엄마 안 오시네가 있었고 여기도 엄마 안 오시네가 있네. 그치? 그래서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면은 무슨 효과? 운율. 그리고 의미 강조. 자, 그러면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를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해버리면 할 게 없고 심심해. 그치?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 천천히 숙제함. 그래도 엄마가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자, 배춧잎 같은 지교.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고 표현했다. 자, 우리가 배춧잎을 어떻게 파악하니? 눈으로 파악하지? 얘는 시각적이야. 얘는 시각적인 건데 이거를 발소리, 청각적인 것으로 표현했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공감각이죠. 공감각은 아까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시각의 청각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거는 소리니까 여기는 의성어가 되겠죠?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 안 들리네. 그치? 자, 그래서 문장 방식이 좀 비슷하죠?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런 식으로. 그치? 비슷한 문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성하고 있고. 어둡고 무서워. 자, 직접 대신 나와 있다. 정서 직접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 그치?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어두워지고 무섭습니다. 금간 창틈으로. 자, 가난을 또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우혁이네 집에 창문에 금 갔니? 바로 갈지? 그쵸? 바로 교체한단 말이야. 가난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비까지 또 내려. 또 청각. 비도 내립니다.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왜 훌쩍거려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치? 엄마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그리움 때문에. 자, 제목이 뭐라고? 엄마 걱정이었어.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자, 촉각적이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표현했다. 자, 윗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온돌방을 보면, 온돌방 옆에서 보면, 방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아닌가? 거꾸로 했다.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그리냐면은 여기서 불을 떼는 거야. 여기 아궁이야. 불을 떼. 그러면 여기는 뜨겁겠지, 그치?
보통 온도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불을 떼면서 연기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연기가. 그럼 여기를 열기를 많이 가두기 위해서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랫목입니다. 아랫목. 그래서 아랫목은 항상 따끈따끈해. 여기가 윗목이야. 윗목. 그래서 여기는 차갑죠. 네, 열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적화자는 그 시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어린 시절을 표현했다. 쓸쓸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아, 이 사람 회상했구나, 회상. 어린 시절을 회상을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엄마가 어떤 이렇게 열무 30단일 것 같다고 시장에 간 것 같아요. 이걸 팔려고.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야. 밤늦게까지, 그치? 그것에 대한 걱정, 엄마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움. 이런 정서를 나타내고 있네. 질문. 괜찮아?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시.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시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시를 소리내어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말해보자. 여기 그림 있잖아, 그림. 그림이잖아.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여 해가 시든지 오래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이거를 나타냅니다. 배춘이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가 돌아오는 소리죠. 그쵸? 엄마가 돌아오는 소리인데 예, 공감과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발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 들리네라고 표현했어. 자, 시에 말하는 이인 나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어린 시절의 나는 어때요? 어린 시절의 나?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거지, 그치? 예, 엄마가 오실 때까지 숙제를 천천히 해도 엄마가 안 온다. 그래서 어둡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어른이 된 나는 뭐 하고 있니? 예,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지. 자,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했다. 유년의 윗목. 이거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좋지 않은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예. 슬픈 추억, 이게 슬픈 추억. 자, 시의 주제를 정리해보자. 그럼 시의 주제는 뭡니까? 어린 날에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의 안타까운 심정, 소년의 서글픔. 이게 되는 겁니다. 그치? 예. 이따가 정리지 줄 거야. 정리할 거. 나머지는 여기는 패스. 아니다. 이건 봐야 되는구나. 3번은. 시의 말한 일을 바꾼다면 아니다. 여기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향의 백석. 자, 시적 대상이죠. 고향. 얘가 시적 대상이 되겠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정서를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 기법을 찾고 심상을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보자. 나는 자, 나 나왔네요. 이게 뭐라고? 표면적 화자.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북간이 어디니? 어딨어? 북간. 함경도의 다른 이름이네요. 함경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다. 자,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 처지. 혼자 아픔. 원래 사람이 혼자 아플 때 가장 서글프잖아. 그지?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열애 부처님.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고는 유비, 관우, 장비의 관우입니다. 관우의 수염을 드리워서, 자, 여기는 의원 모습이 되겠죠? 의원의 모습.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뭐뭐 같다 지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자 맥을 짚는 거는 옛날 지금도 한의원들 그쵸 한의사 가면 이렇게 맥 짚지 손 맥 띄는 거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평안도 정주 여기가 어디라고요? 고향. 화자의 고향이죠. 여기 제목 고향이네.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이란다. 자,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을 익명으로 표현할 때 아무개시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시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해야겠다. 여기서부터는 대화를 좀 하고 있죠. 그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를 한다. 이거는 의원이 물어본 거고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이거는 시작 화자인 나가 대답한 거고 그러면 아무것이 고향이란다. 예,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아무것을 아느냐. 이건 내가 한 거고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이건 또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치? 파악했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여기서는 내가 대답한 거죠. 아버지로 섬기는 이 누구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의원과 막역지간. 의원과 막역지간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인 것 같아. 보통 옛날에는 아버지 친구를 또 아버지처럼 여겼거든. 알겠죠? 의원은 또다시 넌듯이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버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인 거야. 이 의원이. 이해되니? 예,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인 겁니다.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촉각. 고향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어디에? 이 손길에. 이 손길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 손길은 누구 손길입니까? 의원의 손길이죠?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혼자 아픈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의원님이 내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인 거야.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가 다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길은 뭐다?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 위로, 위안. 질문.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나는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자. 아까 얘기했지? 북한, 고향이 아닙니다. 그쵸? 함경도에 와가지고 혼자 아파요. 그래서 의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 적어보자. 나 아버지처럼 모신다. 아버지 친구. 의원과 아무개씨 막역지간. 겁나 친한 친구. 두 번째, 1. 다음 구절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정서와 말하는 이가 그렇게 느낀 이유. 손길은 따스하고. 자, 분명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다. 처음에 고향이 아닙니다. 타향에서 혼자 아파서 의원을 봤어.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원이 아버지 친구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을 느끼는 거죠. 그치? 그 위로, 위안. 자, 말하는 이가 고향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해보자. 인간관계죠, 관계. 어떤 장소를 고향으로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도 고향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주제는 뭐여야 돼요? 타향에서의 아픔을 의원의 손길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주제가 되겠고 그것은 이제 고향 이미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정지용의 고향이란 작품이 있네. 자, 또 보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아니래. 왜? 찾아야 돼. 왜?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자, 알을 품었다. 시각. 제철에 울었다. 청각.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다는 구름. 자, 마음은 먼 항구로 떠다는 구름. 시적 허용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자,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자연은 변함없음.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고향에 온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매는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의인화 들어갔죠?
의인법, 의인화.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 어린 시절에 풀던 풀필이 소리 아니 나고. 아하, 이게 근거가 되겠다. 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까? 어린 시절에 불던 풀풀이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다. 자, 촉각이죠. 이거죠, 이거. 즉, 이 사람은 화자는 유년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네. 유년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되었어. 커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고향의 느낌이 아닌 거지. 자연물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뭐라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예.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시각적이죠? 자,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다. 얘는 변함이 없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왠지 내가 고향으로 느끼는 그 내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유년 시절에 느꼈던 고향과 지금 내가 다시 돌아와서 느끼는 고향이 다르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요. 1년하고 마지막 년하고 비슷하다.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머리, 미, 꼬리, 상, 서로, 관계 있음. 이게 수미상관 구성이라고 그래요. 1년과 끝을 똑같게 또는 비슷하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질문. 위시 나타난 말하니의 상황. 고향에 돌아왔어. 근데 고향 같지가 않아. 고향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을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위시 정지영의 고향에 나타나는 고향은 어떤 고향입니까? 유년 시절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치? 즉, 유년 시절의 고향의 그리움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질문요. 없니? 좋습니다. 요 그림 볼까요? 잔대를 밟지 마세요. 절을 밟지 마세요. 이거 의인화, 의인법. 다음에 또 우리가 볼게. 어휘학습은 패스. 아까 얘기했지? 아랫목. 그렇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 여기가. 방바닥이 여기가 차갑다고. 여기가 윗목이야. 질문 없니? 이번엔 소설이다, 소설. 동백꽃 이거 숙제 했어, 안 했어? 그 전문 다 읽었어? 정리 다 했어? 수업할 때, 안 했어? 이씨. 봐야 되겠네. 빨리 보자. 동백꽃. 오늘로 또 우리 수탁에 막 쪼였다. 이 소설을 읽는 방식은 간단해. 소설 읽는 방식만. 소설을 읽을 때는 시점 잡아야 돼, 시점. 시점은 인칭이지. 얘는 1인칭이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얘는 1인칭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나 있으면 1인칭이야. 나 있으면 1인칭이고 주인공 시점은 자기 이야기를 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게 1인칭 주인공이다. 자, 그 다음에 뭘 정리해야 되냐면 묘사 정리해야 되거든. 묘사는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로 구분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인물은 다시 외양 묘사, 겉모습, 그리고 내면 묘사 이렇게 구분해주고 배경은 시간, 공간 나눠서 체크해주면 된다. 알겠니? 이게 소설 읽는 방식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갈등 정리를 해주면 돼요.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지. 내적 갈등은 혼자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다. 외적 갈등은요, 다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는 동백꽃에는 뭐가 있냐면 내적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있다. 근데 이 갈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면 돼. 요렇게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 하고 닭의 횟소리가 나다닌다. 횟소리가 뭐예요? 이거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내 수탉이 점순내의 덩치가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대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그 머리 쪽이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건 누구예요? 우리 집 수탉.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에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닭 두 마리가 얼려서 싸우는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네. 자, 다음.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네. 속상하죠? 자, 아까 정서 제시 방법처럼 인물 심리 제시 방법, 인물 성격 제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요런 게 간접 제시야. 속상한 거지. 자기네 닭이 막 당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서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수 내다가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을 것이다. 추측.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랑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쪽감만 하더라도 저기 회상 들어가네. 회상. 그렇죠? 예. 그래서 사건의 흐름이, 이야기의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알겠어요? 나흘 전 감자 쪽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물타리 였는데 쌩이질 귀찮게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내용 질문. 없어요?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총만족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은 갑작스럽게 대기는 있어 웬일인가? 항상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아직 때로 하니? 내가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자, 이렇게 요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순이 성격은 뭡니까? 점순이의 성격은 적극성이다. 그치? 여자애가 먼저 말 붙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니? 나는 눈치 없음. 그치? 점순이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 붙이려 하는 건데 얘가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헐근헐근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에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네 집은 이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자, 그러면 이 감자는 뭐예요? 감자 어디 갔어? 굵은 감자 3개. 이거는 점순이의 호의죠, 호의. 그치? 호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의 어리숙함. 그쵸? 마음이 있다고 표현한 건데 이렇게 거절해버렸어.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 간다. 자, 이거 뭐예요? 간접제시지. 누구 성격, 누구 심리? 바로 점순이. 점순이가 화가 났어. 그죠? 점순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동네는 동네,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오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창피하죠. 왜 창피해요? 예, 까였으니까. 그치? 얼굴에 까인 적 있어? 없어? 너 인기남이야? 어? 인기 좀 있는 모양인데,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린 것이 아니고 속상하니까.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때 자빠질 때 눈뜨고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점순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죠? 속상해, 속상해. 질문? 없니?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유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고 이렇게 천연스를 받는 점순이었다. 그러니까 성격도 나오죠? 성격 간접 제시. 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네 얘. 그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해.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냐.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며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세리고 달아날지언정. 자, 이런 것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요거는 직접 제시죠. 이렇게 성격이나 심리, 제시 방법 분리해주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고약한 극고를 하거든. 이때 고약한 극골이 뭡니까? 내가 감자를 거절하니까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고 신뢰를 하면 주면 그냥 줬지 늦으면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하다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는 말은 자 이건 뭐냐면 지주가 땅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소작농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 이걸 소작농이라고 그래. 근데 소작농이 1, 2, 3, 4, 5 막 이렇게 쓰면 계산하기 힘들죠?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소작농 중에서 중간 관리자를 뽑아. 그걸 마름이라고 그래. 마름. 그럼 마름이 관리해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작농보다는 마름이 더 권한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름한테 잘 보여야지 땅을 안 뺏기니까. 그래서 굽실거려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말해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다. 자, 점순네의 정보가 나오고 있네. 그치? 점순네는 1, 마름이고. 그래서 항상 굽실거리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터를 빌려줬어요. 그쵸? 집터를 빌려주고, 집을 마련해준 것도, 집을 짓도록 마련해준 것도 점순네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식이 달리면 또 꿔다 먹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되게 잘 해줘. 이런 상황에서, 야, 니네 집에 이거 없지라고 하니까 아마 나는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화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땅도 떨어지고 땅 떨어진다는 건 더 이상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야. 집도 내쫓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를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가다 갑자기 길을 벅벅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누구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하는데 점순네 집 울타리로 돌아오다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씨암탉 그러니까 달걀 계란 낳는 닭을 씨암탉이라고 그래요. 이놈의 닭 죽어라. 자, 화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기 감자로 팽당하니까 괜히 우리 씨암탉에다가 화풀이합니다.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만 아주 알도 못 나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뒤돌아보고서야 그쵸? 괜히 점순이 내가 때리는 거 누가 보면 또 큰일 나니까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둥둥 후렸지만 이놈의 계집애 남이 다 알 못 나오라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고 패는 것이다. 자, 놀라는 기색도 없고 그쵸?
일부러 한다는 얘기죠. 일부러. 그치? 일부러 하는 짓.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량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숲이 물러 앉으면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야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을 터냐? 내가 도끼를 뜨고 다시 꽤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 있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려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다는 듯이 울타리깨를 힐링하게 도려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울었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백에다 물집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음성을 야 이 바보 녀석아 이래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리니까 감자 때문에 얘 너 배대병신이지? 배뇌병신이 뭐냐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욕인데 너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이거야. 그만둬 조우련마. 얘 너 그 아버지가 고자라지. 야 이거 폐륜 그쵸? 뭐? 우리 아버지가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고 화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가는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며 아까의 한 욕을 울밖을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쏟는다. 그러나 점순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싸움이라면 회를 치는 거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러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여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깨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이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었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는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짐 전내고 나서 쉴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타리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자 이제 복수하는 거죠. 나는 두 손으로 볼길장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아이고 이쪽인가? 맞네. 이쪽이구나. 나는 점순내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상황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푸덕푸덕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몸쩍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태 사는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기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타리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갚음으로 호들갑스럽게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해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다면 좋았을 거.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체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걸련 물뿌리를 물렸다. 이게 뭐냐면 담배를 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보았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모여놔서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망할 계집애가. 자, 아까 얘기했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가 과거였어. 그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야, 이거. 필연 우리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뭐가지 따고 싶대요.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치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만 집에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췄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룩하니 깔렸다. 자, 이제 제목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 틈에 끼어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지려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푸드덕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요 않고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이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이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둥댕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호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랬다. 죽을 지경.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보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고 하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가슴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그쵸? 마름댁 닭을 죽였으니까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겨 해야 될지도 모른다. 굉장히 순진해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기며 어하고 웃음을 놓았다. 순진합니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나가서 그럼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았나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자가 물어보죠. 뭘 잘못했는데? 몰라. 똑같아 이거 지금. 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몹살부터 하니까 이 그래봐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 거절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몽둥이도 겹쳐져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끝부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군 의지를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근살근 기어서 산으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빼지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백꽃이 의미하는 바는 제목의 의미는 뭐 순수한 사랑이죠. 이름이 예. 어디 보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지 주겠습니다.